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청이라고 합니다.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은 수시 모집 67.9%, 정시 모집 32.1%이며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인 12.1%를 선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의 선발 인원 및 경쟁률, 출제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성적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선발하는 일괄 합산 전형이며 총 45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과목, 3개의 영역 각 1등급입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는 과학 8과목 중 택2를 해야 하며 과학탐구의 경우 2개 과목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30%이지만 학생부 3등급과 6등급 학생의 반영 점수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고 이는 논술 점수로 환산해보면 0.4점 차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의 경우 6점 차이였는데 학생부 등급별 환산 점수를 조정함으로써 올해는 논술고사의 실질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469명에 지원 인원 18,763명으로 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논술고사 결시율 43.7%를 고려한 실질 경쟁률의 경우 20.9대 1이었으며 의예과의 경우에는 논술고사 결시율이 74.3%나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고사의 경우 자연계는 수리논술, 인문계는 언어논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1, 2, 미적분까지가 출제 범위이며 의예과의 경우 전년도부터 별도로 두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사회교과에서 출제되며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유형을 변경하였으므로 반드시 논술 모의고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며 제시문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몇 년간의 기출문제 및 해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파악하고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들으며 스스로 자가채점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논술 준비 방법입니다. 7월 중 논술 가이드북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신 3등급에서 6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도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내신 3등급에서 6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전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지는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2024년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이명훈 교수입니다. 논술의 개요를 보게 되면 해설에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일반 유의사항,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해설은 1번 문항의 제시문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개요를 작성하는 채점 기준과 더불어서 개요 작성에 따른 모범 답안의 예시를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 2 해설은 수치형 해설입니다. 문제와 제시문을 분석하고 채점 기준, 예시 답안, 그리고 시험 논술에서 감점 요인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2024년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유의 사항으로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배점은 문항 1은 60점, 문항 2는 40점입니다. 답안을 구성할 때 답안 안보다는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에 연습장을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안 작성 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색, 검정색입니다. 연필, 샤프 사용은 가능하고요. 사인펜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장에 들어오실 때 아예 사인펜은 빼두시고 오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답안을 작성할 때 원고지 작성법에 따르기 바랍니다. 수정 테이프나 지우개 사용은 가능하고 수정액은 불가합니다. 혹시 수정 테이프나 지우개를 갖고 오시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글 위에 예시로 두 줄로 지우신 다음에 그 위에다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고지 작성법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안의 답란에 작성하시고 밖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떠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안지를 교환했을 때 제 시간 안에 다 옮겨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기에 입학처의 경우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답안지 교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제시된 분량을 지키십시오. 문항 1은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900자에서 1100자 사이에서 작성하게 돼 있고 문항 2는 수치형 분석은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60자. 그러니까 660자를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예시입니다. 세 번째,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600자, 1000자이다 보니까 예시문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것은 채점의 별도의 사항입니다. 네 번째,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마시고 본론에 해당되는 핵심 부분만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다섯 번째, 각 문항에서 요구한 내용을 상호 연계되어 논리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이 논술입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하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 문항에서 어떤 자기 입장을 밝혀라, 재반박해라,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각 예시, 제시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여러분의 수험 번호나 성명 등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논술의 형태를 보게 되면 논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술이라는 것을 즉 예술가 중심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인간의 고통이나 고뇌 이런 창작의 노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다, 수용자, 감상하는 사람이나 작가들이 이거는 예술작품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두 가지 입장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중심 입장과 수용자 중심 입장을 설명하고 그중 한 입장에 의거해서 나는 첫 번째도 해당이 된다, 나는 두 번째 입장으로 동의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저작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문제가 문항 1입니다. 두 번째, 수치형 분석에서는 기술 혁신과 임금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이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나타난 지문 5개를 서술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죠. 기술 혁신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이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반대 입장을 설치하고 아울러 자료를 가지고 3가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제를 위해서 인공지능 AI의 도입 이전, AI가 도입되기 이전하고 AI가 도입된 이후 직군별 노동자, 학력 분포와 임금의 차이, 고학력군이냐 저학력군이냐, 고임금이냐 저임금이냐 제시되어 있죠. 일자리 변동 등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여 기술 혁신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이끈다는, 기술 혁신이 임금 상승을 이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하대학교 인문계 논술고사의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항 1의 경우에는 60점으로 되어 있으며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가 1번이었었죠. 논제를 이해를 하고 그 입장을, 나는 작가의 입장을 동의한다, 나는 수용자의 입장을 동의한다, 입장을 선택한 다음에 그 수용자의 입장이나 작가의 입장에 동의하는 논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에 대한 예상과 반론, 재반박을 서술해서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안에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문항 2는 수치 자료 분석형의 형태가 돼서 AI 이전하고 AI 이후에 대한 직업, 일자리, 임금을 분석하는 거였었습니다. 논제를 이해한 다음에 3가지의 자료 분석과 자기의 입장을 선택해서 논제와 자료를 연결해서 서술하는 형태입니다. 문항 1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평균 차이가 없고 40점인 문항 2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과거의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항2를 좀 더 유의 깊게 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항1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항1의 문제를 보게 되면 가에 제시된 예술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한 뒤 그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밑줄 친 A에 나타난 자신의 입장을 나와 다라 말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장 1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AI에 의거하여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할 수 있다도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썼고 다르게는 저는 표시학에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장 2는 인공지능 AI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작품이 이게 예술성이 있어서 받아들인다면 좋다라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작가의 입장이 되겠죠. A의 입장에서 설명하니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의거하여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인정한다 그러면 자기의 인정한다는 근거를 찾아서 작성하고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료 나에서부터 말을 이용해서 서술하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의 문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는 예술에 대한 두 가지의 핵심을 정리하고 논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글입니다.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술가의 창의적인 관점과 감정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창조 활동으로 예술가의 의도를 중시하는 관점이냐, 감상자나 예술가와 같은 수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아울러 현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건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한다. 아니다. 작가의 고통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논제가 팽팽하게 맞서는 게 가번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제시문 나는 예술 창작의 주요 특징이 미적 감각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인간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는 창의적인 예술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번의 경우에는 AI보다는 작가적 입장이죠. 그래서 작가적 입장으로 표시를 한다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동그라미로 특징을 짓겠습니다. 반대 입장이 나오면 여러분이 삼각형이 됐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분류를 해주면 문제를 이해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 제시문은 예시의 기준이 예술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을 지지하며 이에 따라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예술가의 직접적인 창조적인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번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 작품이 미술품 경매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미술 대회에서 수상하게 됩니다. 그 예술적 가치가 시장과 전문가의 집단에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은 예술가의 의도보다는 어떠한 고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상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감정이 이건 뭔지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작품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좋지가 않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 좋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수용자의 입장을 중요하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의 문항하고 배치되니까 선생님은 삼각형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술적 가치는 대중과 예술계 집단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견해에 대해서 수용자 입장에서 된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라, 재심은 라는 사진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명 초기의 사진은 예술과는 거리가 먼 과학의 기술의 하나로만 인정이 됐습니다. 사진이 예술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은 사진이 등장했던 1839년 이래 지속되다가 1862년 프랑스 최고재판소에 의해 사진이 예술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일단락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술의 개념은 물론이고 평가 기준과 미적 경험까지도 기술의 발전의 영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기술적 결과물인 사진의 예술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예술의 개념과 형태의 변화에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를 법원과 대중들이 예술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라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은 예술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수용자 입장 측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와 같이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심은 마의 경우에는 예술에는 예술가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이 작품 탄생에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가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 감정 등이, 그 경험 등을 통해 성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예술가의 노력 덕분에 대중은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공감의 전율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에서는 고흐의 작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흐의 예술은 당대 사교계와의 교리의 산물이 아니고 오히려 고흐 자신이 그런 세계, 고통, 상실, 분노 이런 결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예술은 문명의 결핍을 보충할 수 있고 공간과 사랑의 순수한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노력 덕분에 대중은 예술 작품을 보고 아, 이건 어떤 작품이다라고 감동을 받거나 공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미적 체험을 통해 유대적으로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와 같이 동그라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전개하면서 보니까 나하고 마는 어떤 경우에요? 그 작가의 입장을 서술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집단이나 수용자의 입장이다 얘기했던 게 다와 라로 규결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항 1의 경우에는 우리가 채점 기준을 살펴보면 이게 60점 문항입니다.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범위에서 1100자를 넘기지 않는 문항이고요. 찬성의 입장, 첫 번째가 예술작품의 판단 기준은 예술이란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 활동의 산물이다. 예술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감정을 미적 형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작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는 입장, 수용하는 입장에서 수용자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던 문항입니다. 예술적 가치는 예술가 집단 판단에 의해서 암만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이 작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건 예술의 가치가 없으니까 보는 사람들의 입장, 판단하는 수용자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는 나와 마로 동그라미를 표시했고요. 요것은 반대 입장으로 삼각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예술작품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것, 나와 말을 활용했습니다. 자기가 찬성하는 게 다라의 경우에는 예술적 가치를 시장과 전문가의 입장, 수용하는 입장에서 봤고요. 라는 예술가의 평가 기준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 했던 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요거는 삼각형으로 분류를 했었죠. 나는 예술은 인간의 고유한 창조적 노동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에서는 예술에는 예술가의 고통, 상실, 분노 등의 승화된 심미적 체험이 재어 있다고 고의 예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논지를 제공하고 반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문제였었죠. 그러면 다하고 라가 반대 입장, 예술적 가치를 시장과 전문가의 집단이 수용하는 경우고 예술가의 평가 기준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변화된다라는 의견을 제 반론으로 자기의 논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미적으로도 훌륭해도 작가의 인간적인 미가 없다. 삶의 진실한 재현이 아니다라는 이런 서술의 표현을 쓰고요. 감상자가 예술가의 인간적 고통에 공감하는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 게 15점, 그리고 찬성과 활용을 해서 입장을 정당화하는 점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박에 15점, 그 반박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세우는 걸 10점이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앞에 이러한 예술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요약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제시문을 활용해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했고, 주장에 대한 예상 반박이 정확하고 재반박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가산점 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글의 논리성 구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항을 보니까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 자기의 입장을 견지하고 주장을 표시한 다음에 주장 논거에 예상되는 반박을 이럴 수도 있다. 하지만 반박에 대한 재반박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답안 1, 찬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 작가적 입장을 예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그러면 여기는 논지나 자신의 입장을 표시하는 경우죠. 제시문 가에 따르면 예술작품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어야 한다. 예술품은 예술가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창작자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예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대로 예술작품 판단에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의도가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예술가가 자신의 심오한 의도와 창의적 관점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수용자들, 감상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작품이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라는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부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던 미드저드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작되었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미술 대회에서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대중과 전문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두 번째, 발명된 초창기에 예술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진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의 문항입니다. 사진은 인상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고재판소 및 각국의 법정에서 예술가로 인정되었으며 대중들에게 예술로 승인되었다. 두 사례에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에 의해 제작된 예술품도 일반 대중과 예술계에서 그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재반박하기 위해서 예술작품은 예술가 개인의 창작이라는 특수한 노동 과정과 그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반론이 있다. 거기에 대한 서술은 나아가 예술가 자신의 고통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담겨져 있다며 이런 작품들이야말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자아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과정에도 인간 작가의 정신 노력이 포함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용한 데이터 원천에는 이미 예술가의 고통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노력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감상자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라도 충분히 예술가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고 예시 답안을 드렸습니다. 해보니까 1085자에서 작성이 되네요.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노력에 의해서 시간과 한번 5번 답안을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1의 반대 예시 답안입니다. 어떤 저작물의 예술 작품의 판단 여부는 예술에 대한 정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가와 반대 입장을 제시했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입장이 되는 거고 예술가보다는 자신의 평탄이나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두 번째 수용자 입장으로 작성한 답안입니다. 사진의 예를 들었고 문항을 활용해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문항 2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항 2는 수치 분석형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 주어집니다. 자료 1과 2, 3을 활용해요. 밑줄 친 주장 B를 반박하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이 초래할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B를 볼까요? 기술 혁신은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 및 평균 임금 상승과 연관성이 높다. 최근 AI를 통한 기술 혁신이 향후 모든 사회 계층에서 임금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B를 반박하니까 아니다. 모든 사회 계층의 임금 상승에 기여할 것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찾아내고 세 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 혁신이 초래할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 이 형태로 논리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은 600자고 10% 플러스 마이너스 60자가 이 작성 내용입니다. 문항 2를 볼까요?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2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제의 주장과는 달리 자료로부터 유추해서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1의 자료 1입니다. 이 자료 1을 보게 되면 네 가지 A하고 C가 일단 확연하게 다르죠. 빗금 친 걸 보니까 저항력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C는 저항력 근로자의 비율이 낮고 B하고 D의 경우에는 저항력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4개의 직업군별로 전체 근로자 대비 저항력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직업군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A 직업군의 경우를 보면 저항력 비율이 8% 정도 되고 월 평균 임금이 550만 원. A는 저항력이 적은 집단이고 월급이 평균보다 높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팍 느끼셨을 겁니다. C를 마찬가지로 볼까요? 23% 다른 집단보다 낮으면서 월 평균은 4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볼 때 A 직업군하고 C 직업군은 저항력 보유 비율이 낮은 직업군이다 아셔야 되고요. B와 D의 직업군은 저항력 보유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냈습니다. 또한 1인당 월평균 임금은 A는 550, C는 450으로 대체적으로 높은데 B와 D는 어떻습니까? 저항력군이 높은데 350, 250으로 A와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로부터 AC 직업군은 고학력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임금 직업군이다. 이렇게 유추해냅니다. B와 D는 저학력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직업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논술을 하면서 이런 여백에다 A와 C는 고임금 직업군, B와 D는 저임금 직업군 이렇게 적어두시면 논술을 작성할 때 수월하겠죠. 자료 2는 AI 도입에 따른 2030년 직업군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저학력, 고학력 A와 C는 저학력이 적었고요. 그러니까 고학력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AI 도입에 따른 2030년 직업군별 기대 실질임금 변화율 예상치를 학력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B와 D 직업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보이고 그렇죠? A와 C의 경우는 플러스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A와 C의 직업군은 AI 도입과 함께 기대 실질임금이 증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 증가율이 높아지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수치가 증가하는 비율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와 D 직업군은 AI 도입과 함께 기대 실질임금이 하락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그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 5보다 10, 10보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1에 나타난 A와 C의 직업군과 BD 직업군의 현행 임금 격차는 AI 도입과 함께 그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며 AC 직업군과 BD 직업군 간 비대칭적 저학력 보유자 비율로 인해 직업군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3은 요 그림이죠. AI 도입에 따른 2030년 기대 일자리의 증감을 보다 보니까 A 직업군은 증가율이 70%, B는 20, 45, A하고 C는 상대적으로 많이, B와 D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B와 D는 많이 감소하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상대적으로 A와 C는 5%와 20%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일자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나타난 증가율과 감소율, 오른쪽으로 나타낸 걸 증가율로 했고 감소율을 왼편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순증가율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순증가율이 정의 값을 가질 때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순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순감소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와 C의 직업군은 앞으로 일자리가 플러스 순증가할 것이고 B, D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에서 알아냈습니다. 이로부터 A와 C의 직업군은 자료 2에 나타난 기대 실질임금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 순증가로 인한 직업군 내 평균 기대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B와 D는 기대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AI 도입에 따라 직업 간 고용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순증가율 따졌죠? 마이너스 5고 70을 더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B에는 마이너스죠. 순감소, 여기에는 순증가, 요거는 순감소로 유추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2를 보게 되면 제 자료로부터 우리는 고학력, 고임금 간의 직업군이 A와 C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직업군 AI 도입 후에 임금 상승과 일자리 증가에 예상되는 반면 B와 D인 저학력, 저임금 직업군은 임금 하락이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AI 도입은 직업군별로 학력별로 임금 차이가 심화될 것이고 고용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득 불평등을 불러올 것임을 우리가 유추해내게 됩니다. 문항 2의 채점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 자료 1, A와 C, B와 D, 고임금, 저임금, 저학력, 고학력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A와 C군, B와 D군은 유사하고 거기에 특징들을 뽑아내는 것에 의해서 10점 정도 기준으로 하고요. 자료 2를 해석하는 경우는 AI 도입에 따라서 어땠죠? A와 C는 플러스의 값을 가졌고 B와 D는 마이너스 값을 가졌고 거기에 저학력군 오고 고학력군을 보니까 저학력군이 좀 더 심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하락폭은 학력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을 자료 2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AC 직업군과 BD 직업군의 저학력 보유자 비율은 AC 직업군하고 BD 직업군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료 3의 경우에는 순증가율, 순감소율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죠. AC 직업군에서 순증가율이 플러스 값을 가져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고 BD는 V의 값을 가져서 감소할 것이다. 그래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고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순증가율이 높은 직업군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견을 내시면 훌륭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 주의를 했는데 AI 기술 도입은 직업군별, 학력별 임금 수준 차이를 심화시키고 고용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자료 1과 자료 2에서 고학력 보유자 비중이 높고 1인당 평균 임금이 높은 A와 C 직업군은 AI 도입 후에도 실질 임금이 증가하고 저학력 보유자 비중이 높고 평균 임금이 낮은 BD 직업군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예상된다. AC 직업군과 BD 직업군의 비대칭적 저학력 보유자의 비율은 이러한 실질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자료 3에서 A와 C 직업군은 AI 도입 후 일자리가 순증가하지만 B와 D의 직업군의 일자리는 순감소한다. 순증가, 순감소, 인하대학이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학력 고임금 일자리는 AI 도입 후 임금 상승과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지만 저학력 저임금 일자리는 임금 하락과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순증가율이 높은 직업군으로 이동하도록, 그러니까 저임금 직업군에서 고임금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제시하면 되겠고요. 저학력 보유자의 고학력 취득을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강화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견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60자 안에서 좀 만약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아까 순증가 순감소했죠. 여기에 75고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계산한다든가 수치를 활용해서 이 문항을 작성해도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서술을 했는데도 감점을 덜 받는 게 합격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점 요인을 따질 때 분량을 어긴 경우 첫 번째 문항은 1100자를 넘겼거나 900자 미만이거나 문항 2의 경우는 660자를 넘겼거나 거기에서 540자 미만인 경우에 감점 요인으로 합니다. 서론을 다시 주절주절 구현하는 경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로 그대로 갖다 옮겨 적는 경우 세 번째 중요합니다.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정확하게 맞춤법이 틀리면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같은 게 안 돼 있으면 눈에 띄는 확 띄는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라든가 부적절하거나 사회 통념상 사용되지 않는 단어,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따져서 각각 15점 이내에서 감점을 하고요. 분량을 어긴 경우는 10점 내에서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쓸 필요는 없지만 연습을 하면서 1100자를 넘기지 않고 660자를 넘기지 않는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만일에 1100자가 넘는데 몇 자만 더 쓰면 이 글이 완결이 될 것 같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고까지만 썼는데 1000박자가 됐다. 그럼 본인에게는 고맙습니다 쓰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00자가 넘었다고 해서 멈추기보다는 감점을 받더라도 글의 중요성을 마무리하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2번 문항을 설명했습니다. 인하대학은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인문계 계열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